네, 경정 승진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일과 병행하시면서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게다가 과목들도 어렵고 행정학도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과목이죠. 범위는 무한정한데 개념도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과목인데 그래도 저와 함께 꾸준히 계속 공부했던 분들은 행정, 그 무한정한 범위 속에서 절대 허우적거리면 안 되고 우리 객관식 행정학,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건 한정적이고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 한정적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 시험 문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이 엉뚱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시험에 나오는 거에 집중하고 그것도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객관식 사지선다 선지별로 OX만 판단하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시험 점수로 합격으로 연결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쌍둥이 모의고사 2회차 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로 전달을 드릴 건데 2회차 전에 꼭 1회차 안 보신 분들은 1회차, 2회차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1회차에서 지금 공부 요령과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부터 공부 방법, 마무리 방법까지 1회차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하면은 1회차 보신 분들은 너무 중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점수를 쥐어짜내기 위해서도 1회차, 2회차 꼭 다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1회차에서 마무리 전반적인 팁 꼭 숙지하시고 끝까지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회차는 제가 오프닝에서만 여러분들 같이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합격에 필요한 부분,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자. 이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쌍모에 대해서는 1회차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1회차 다 보고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보고 오셨죠? 그리고 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 건데 일단 1회차, 2회차 문제들을 잘 보시면 2년 연속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 승진 시험은 정말 매번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경찰 승진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따다가 재조합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들이 한정적이고 2년 연속, 뭐 3년 연속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모의고사를 제가 딱 가장 최근 것만 이제 24년도 시험 변형 문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23년, 24년, 2개년도 제가 뭐 더 드릴 수 있으면 22년도부터 쭉쭉쭉 과거부터 더 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올해는 도저히 시간과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가 아니라 굳이 두 회차를 드린 이유가 이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꼴랑 2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출제되는 것들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3년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시험에 있었던 것들 똑같이 물론 뭐 워딩이라든가 문제 조합 이런 건 다르겠지만 똑같이 나오는 것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주제들은 1년 걸러서 그러니까 23년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게 25년도 시험에 거의 뭐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쌍모로 빠삭하게 대비해서 실제 시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놓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런 부분을 시간을 벌어서 좀 고민하면서 소거하고 남은 것 중에서 뭐가 더 정답인가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쌍둥이 모의고사가 제가 모든 시험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모의고사고 모든 시험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의고사인데 뭐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효과 측면에서 경찰 승진 시험이 가장 클 겁니다. 가장.
가장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어마어마하게 반복되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생소한 것들 나옵니다. 당연하죠. 우리 1회차에서도 한 4문제 정도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 대비하기 어려운, 다른 과목도 해야 되죠. 일도 병행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그 4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몰라요. 그런 것들 나오지만 그 외의 것들, 대비 가능한 것들, 이걸 다 맞춰야 합격을 한다고 그랬죠. 당락은 그 외의 것들에서 갈립니다. 이걸 이제 탄탄히 마지막까지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쌍모에서 이 개념도 치지만 생소한 것들 예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결이 가능하구나. 이것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뭐 1회차에서도 몇 가지 배워봤지만 1, 2회차 연속으로 배워보시면은 이게 반복할수록 점점점 이해가 되고 점점점 잘 있게 되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완을 싹 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행정이론의 전개가능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벌써부터 1회차에 있었던 거 겹친 내용이 보이죠. 특히 이제 행정 이론 측면에서는 정말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완전 뭐 모든 내용이 똑같진 않겠지만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윌슨은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경영과 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뭐가 틀렸습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을 강조했고요.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쌍모 특징 아시다시피 제가 기출문제를 일일이 다 변형한 거잖아요. 기출문제 쪽을 같이 보시면, 자, 기출문제 왼쪽 1번에 윌슨은 두 번째 줄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유사성이 틀리죠.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그 말은 다시 화면 보시면 경영과 행정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윌슨 하면 정치, 행정, 이원론, 정치, 행정, 분리,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경영처럼 이해한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경찰 승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23년도 시험에도 있었던 출제 포인트예요. 23년도 시험에 정치, 행정, 이원론, 1원론 문제 있었죠.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2번. 자, 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장난으로 윌슨 빠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라고 했죠.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기억 못합니다. 요령이 필요하고요. 군노는 이제 가끔씩 언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 공부할 필요 없어요. 윌슨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대요. 그 말은 이원론자. 군노는 이원론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이 우리가 그동안 모든 강의에서 여러 가지 기출문제 다뤄왔는데 그중에 군노에 대해서는 이 문장만 출제가 되죠. 정치는 국가지를 표명하고 국가지를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는 결정, 행정은 실천. 딱 이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 군노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뭐 원래 문제에서는 군노가 없었는데 같이 이원론자로서 챙겨야 될 것들 쌍모에서 모의고사로 같이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쌍모하면은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같은 주제이면서 함께 대비해야 되는 학자 이론들, 출제 포인트를 함께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1회차에서 다 숙지하셨죠? 이렇게 또 계속 보충을 해나갑니다. 3번 사이먼. 이것도 뭐 2년 연속, 3년 연속 계속 나옵니다. 사이먼의 행태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과학으로서 행정학은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 원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자고 할 때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제가 말로만 할게요. 원래 문제는 여기는 분리한다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가치만을 다뤄야 된다. 땡으로 냈던 거죠. 사이먼 행태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한 다음에 오직 사실만을 연구해야 된다. 행태론 하면 논리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해야 돼요. 증명. 사실만 증명이 되는 거죠. 가치는 증명이 안 됩니다. 연구에서 배제합니다. 사실만 연구. 그러면 이제 사실 가치를 분리, 구분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원래 문제는 여기를 냈으니까 다른 시험에서 여기도 잘 내니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뭐 경찰 승진에서 정말 이 이원론 계열 이론들 정말 많이 출제합니다.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능률적인 조직 구성의 원리 등등등 다 행정관리론 원리주의자들의 원리 아닙니까? 행정관리론 원리주의자 귤릭 어익이죠. 귤릭 어익. 이쪽은 이제 학자 이름이 좀 나와요. 학자 이름 바꿔서 땡.
그래서 이쪽은 제가 뭐 기본서에도 학자 이름 나올 수 있는 학자들을 싹 한 방에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각 이론별로 여기는 학자 이름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배워왔죠. 왈도하면 후계 행태론 신행정학입니다. 자, 순서가 4번 균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그걸 비판한 게 사이먼의 행태론, 그걸 비판한 게 후계 행태주의, 후계 행태주의의 왈도의 신행정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을 바꿔내니까요,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것도 2년 연속이죠. 행정 가치관을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히 이제 효율성, 효과성과 관련된 거, 1회차 23년도 기출에도 있었죠. 약간 매년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행정가치 중에서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일단 4번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효율성 혹은 능률성, 효율성, 능률성. 이건 효과성과 달리 목표 달성 과정의 비용을 고려합니다. 효과성이면은 목표 달성도만 고려하는 거죠. 목표 대비 산출. 근데 효율성은 투입을 고려해요. 투입은 목표 달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용, 뭐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또 효율성, 효과성. 원래 문제도 출제 포인트가 여기 있었고요. 이제 보너스로 다른 것들도 연습을 해봅니다. 1번 공익 실체설, 과정설 구분 잘 나오죠.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익들이 조정 타협된 결과물을 공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거. 이거 원래 문제 1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1번끼리 2번끼리 맞춰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따로 있다. 근데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고 여러 가지 사익들이 조정 타협된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표현. 2번 가외성 잘 나오죠. 가외성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 여분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고를 방지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다 보니까 신뢰성,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대신에 당장은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당장 불필요한 중복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죠.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자, 효율성보다 비용, 투입 대비 산출, 비용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투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감소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잘 나오고요. 네, 3번. 자,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로 넣는 선지입니다. 자, 이건 원래 문제는 없었지만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걸 수평적, 수직적 차원으로도 구분하는 문제가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 경정 승진 시험 같은 경우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바로 따다가 복사해서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건 24년도 지방직 9급에서 최근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요. 경찰 승진도 바로 좀 25년도 시험에 복사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고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을 하는 거죠. 수평적인 것은 현재 같으니까 계속 같게 취급해서 형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수평적으로 계속 같게 움직이죠. 근데 수직적인 것은 이미 소득 분배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서 약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수직적인 움직임이 있네요.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점점점 형평성을 맞춰 나갑니다. 수직적인 움직임은 수직적 형평성. 물론 강의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 쉬운 개념이고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도 꾸준히 출제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근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경정 승진 시험에 하도 많이 따다내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겁니다. 3번도 그래서 보너스로 넣어드렸고요. 바꾸면 땡. 여기를 바꾸고 땡이죠. 같은 것을 다르게 이러면 땡이죠. 다른 것을 같게 이러면 땡이고 여기도 바꾸면 땡. 이런 것들 대비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경정승진 문제가 아주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하여간 정치행정 2원론, 1원론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정치랑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입니다. 구분되는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으면 공통점은 땡이잖아요. 그런 출제 패턴 2번 같이 행정 관료지적 성격을 갖는 능률적인 조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거는 행정의 속성 맞긴 맞죠. 하지만 경영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땡이라는 거죠. 이거 원래 문제에서는 자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겠고 뭐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다.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자를 동원해 관리성을 가진다. 뭐 합리적인 목표 달성, 협동행위, 관리성, 관료제적 성격 이런 것들이 공통점을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이건 맨날 반복되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뭐 표에도 다 정리해놨던 키워드고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봤던 키워드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 협동행위 관리성이 있었고 모의고사에는 관료제적 성격 잘 나오는 것들 한 방에 양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 경영과 행정 바꾸면 땡 나오죠. 바꾸면 땡. 자, 일단은 1번 경쟁성이 높다. 권력성은 낮다. 이러면 경영이죠, 경영. 근데 행정이라는 주어를 유지하면 경쟁성이 낮고 권력성은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행정은 경쟁성이 낮다. 그 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없습니다. 독점성이 강하다라고 하죠. 원래 문제는 행정 쪽이 독점성이 강하다라는 주제 포인트였고 뭐 똑같은 말이죠. 독점성이 강하다는 경쟁성이 낮다. 그다음에 권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행정은 자 이제 3번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개인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개인들의 자유,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공익을 위해 행정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규제한다든가 등등.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성이 높다,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잘 나온 출제 포인트가 있죠. 국민의 대표, 뭐 입법부, 국민의 대표가 승인해준 법률에 규정된 것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력, 권력을 사용하는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거죠. 이게 또 잘 나오죠. 경영보다 행정이 법적 규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행정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모든 국민을 챙겨야 되니까 뭐 돈 없다고 물건 안 팔아고는 민간 기업이고 경영이고 그러면 안 되고 약자들 돈이 없어도 모든 국민의 다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과 구분되는 거 4번만 옳은 거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신공관리론과 육업언어수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일단 2번을 먼저 볼게요. 정부 규모로 신공관리론은 작은 정부, 육업언어수는 큰 정부 땡. 자, 신공관리 육업언어수론 차이점이 정말 많고 차이점 바꾸면 땡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1, 3, 4번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통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둘 다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정부 규모를 축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낚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제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왼쪽에 2번. 왼쪽에 2번. 정부 역할로 신공공관리로는 방향 잡기를 스티어링, 육업언어수는 노젓기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역할은 신공관리는 육업언어수는 다 방향 잡기로 똑같습니다. 작은 정부. 자, 방향 잡기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결정과 집행 중에 결정으로만 국한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규모 축소, 역할을 방향 잡기로 축소, 결정 기능으로 축소. 이게 신공관리 육업언어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거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잘 챙겨 두시고 우리 적절한 거 찾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2번은 하나 틀린 거 찾은 거고요. 제가 쌍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누른 김에 말씀드리면 쌍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습이 더 돼야 되니까 내용상으로도 기출문제에 있는 걸 바탕으로 더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난이도도 조금은 높여놓습니다. 난이도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을 해야 더 실전 느낌도 나고 또 실제 시험장 가면은 난이도에 비해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걸 또 미리 훈련할 수 있으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를 제가
적절한 거, 옳은 걸 고르시오로 몇 문제들 바꿔놨어요. 그러면 좀 더 찾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주어진 시간 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또 우리 시험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시간 관리도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가 한 5문제 이상은 적절한 걸 바꾸는 것으로 좀 고쳐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하여간 차이점 바꾸면 땡 잘 되는데요. 3번부터 봅시다. 3번. 인식론적 기초로 신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육아번원수로는 공동체주의. 뭐 기초적인 설명을 생략할게요. 바뀌겠고. 분석 수준으로 4번. 신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 조직 내 효율성 강조하죠. 육아번원수로는 조직 간 관계. 육아번원수로 하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다양한 조직들이 협력 과정에 참여하고 조직 간의 협력 관계, 조정 관계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그다음에 1번 이건 쉽죠. 공공서비스 공급 방법은 신공관리로는 민영화, 육아번원수로는 공동생산을 강조합니다. 1번만 옳은 거. 그리고 자 이제 5번. 약간 행태론, 후기행태론. 후기행태론은 한 분파 신행정. 이것도 2년 연속입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약간 행정 이론 쪽 문제는 경정 승진은 정말 똑같은 이론 계속 반복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왈도의 신행정학 살짝 왈도까지 챙겨봤고요. 왈도라는 학자는 제가 신행정학자 중에서는 여러 명 있지만 왈도는 챙겨야 된다. 모든 강의에서 꼭 강조드렸죠. 우리 신행정학 학자 내 와이프 말이니? 누가 신행정학자야? 내 와이프 말이니? 그러니까 후기행태론자 다 포함해서 후기행태론자 내 와이프 말이니? 그래서 와가 왈도잖아요. 이스턴, 프레드릭슨, 마리니는 마리니. 이 정도를 기억해둬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 쉽게 두 문자를 따졌지만 그 중에 특히 왈도 후기행태론자 그 중에서 왈도 신행정학을 주장했다. 꼭 챙기라고 그랬고 아까 시험 문제로 활용되는 거 보셨죠? 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반복. 자, 신행정학은 후기행태론한 분파로서 행태론을 비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3번 행태론 나오면 땡이에요. 3번에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계량적 연구를 통해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을 말한다. 통째로 뭡니까? 통째로 행태론이 되겠습니다. 사이먼의 행태론. 자, 사이먼의 행태론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논리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사실만 연구한다. 이게 가치는 연구하지 않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다. 그리고 증명하죠. 과학적으로 증명. 그리고 증명하려면 측정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과학적이면서 계량적 연구. 그리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장이죠.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X면 Y다. 이런 규칙적인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행태론이라면 후기행태론. 자, 신행정학 후기행태론 쪽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지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다 가치 판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가 바람직한 거지. 자, 후기행태론 하면은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증명하는 행태론과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 여기가 행태론, 여기가 후기행태론이죠. 후기행태론. 사회 문제 해결,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범적, 바람직한 걸 추구하는 규범적 연구, 그리고 양적이 아니라 실질적 혹은 질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죠. 다 반대되는 표현. 그리고 뭐 이런 규칙적인 인과관계 찾는다기보다는 그런 건 뭐 가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회 문제마다 다르고 가치 판단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완전히 대비되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증명한다 행태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걸 위한 처방과 행정의 실천적 성격을 우선적 과제로 주장한다. 후기 행태론. 그리고 1번 대표적인 사회 문제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 복지 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이거 민간 기업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번 다 후기 행태론. 또 신행정학에서 후기 행태론 내용 나오면 맞고 행태론 나오면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행정학 하면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긴 있죠. 비형 참고행. 비자는 여기다 써봅시다. 비계서적, 비계층제적 조직,
비개서적, 비개진의 조직. 그다음에 형, 사회적 형평성. 참고행, 시민의 참여, 분권화, 참여와 분권화. 고, 고객 중심. 여기서 고객 중심은 신공관리론과 다른 거죠.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좀 민주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고객 중심. 그리고 행,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 행동주의. 실제로 행정이 적적 역할을 통해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후기행태론 신행정학은 정책행정 일원론 관점을 평가를 받죠.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 위해 정책 결정까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행정 일원론적 관점 혹은 뭐 새 일원론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지향적 행정이라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말하고요. 정책의 핵심은 가치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책학 가면 이런 게 또 나오죠. 정책학에서 행태론과 후기행태론 중에서 갑자기 학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정책학 정책학 초기 정책학 자, 이게 스튜디오 강의라 실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학 했을 때 우리 큰일 났네요 이거.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죠? 라스웰이 정책학의 시작으로 평가를 받는데 라스웰이 강조했던 게 이런 가치 판단, 사회 문제 해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책학 가면은 라스웰의 정책학과 함께 발전한 건 행태론이다. 땡, 후기 행태론.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정책지향적이라는 것은 정책학에서 배우는 정책의 본질,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학문적인 성격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지향적 행정은 그냥 가치지향적 행정이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지향. 됐죠. 라셀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물론 뭐 스튜디오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못 구하는 대신 NG 하고 다시 찍으면 되겠지만 다행히도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라스웰의 정책학, 가치 판단이 핵심. 자, 그러면 정답 뭐겠습니까? 3번 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행정학 하면은 비형, 참고행, 비형, 참고행까지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는 보실 필요는 없겠고 논리 실증주의를 근거로 행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방법론적 엄격성을 강조했다. 논리 실증주의 하면 행태론 아닙니까? 패턴 똑같았어요. 행태론 땡. 자, 6번 정부 실패의 요인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또 경정 승진 문제가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자, 일단 권력의 편제, 특정 집단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가 가진 권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합니다.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이라고도 하고요. 2번 X비율성, 정부의 독점적 공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효를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3번 문제에서 했었죠. 행정은 독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비효율이 생긴다. X비율성.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시면 내부성.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정부가 하위 조직의 내부 목표에 집착하는 거예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사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내부성이죠. 그래서 자기 조직의 내부 목표 우선시. 그래서 내부성. 혹은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이렇게 똑같은 말로 활용이 되죠. 3번.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는 거 아시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경제활동이 다른 집단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은 정부 실패가 아니죠.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이건 정부 실패인 파생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시장 실패. 시장 실패 현상인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자, 시장 실패 외부 효과랑 정부 실패의 파생적 외부 효과랑 헷갈리는 것 같지만 전혀 구분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왜?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고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야 됩니다. 근데 3번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부 개입이 없잖아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일으켰다.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일으켰다. 뭐 시장 실패 외부 효과도 뭐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효과이긴 하지만 이건 정부 개입으로 인한 게 아니죠. 시장에서 경제활동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것, 긍정적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는 것,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도 완전 기초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승진에서는 정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잘 내니까요. 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거. 자, 네, 원래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원래 문제가 왼쪽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1, 2, 3번은 우리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고 4번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 선생님, 시장 실패에서 주인 대리인으로 강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시장 실패 아닌가요? 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시장 실패죠. 맞죠? 근데 이거는 4번 잘 읽어보시면 국민, 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 대리인 정부 공무원하고 국민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주인 대리인 이론이 쓰인 것이고 시장 실패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제 주체들 간의 주인 대리인 문제, 정보 비대칭이 아니겠죠? 정부 혹은 공무원과 국민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들어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명백히 틀렸죠. 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대리인 쪽이 정보가 많은 거죠. 자, 주인 대리인 문제가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대리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정보가 있죠. 근데 그걸 주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부족한 측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걸로 시장 실패도 설명하고 뭐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정부 실패 설명도 가능한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건 그냥 틀렸죠. 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게 정말 잘 낸다라고 그랬어요. 일단 가장 쉬운 패턴,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보신 패턴.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거. 정보 비대칭이죠. 근데 뭐 대리인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땡이 되는 거죠. 대리인은 주인에 대해 몰라야 돼요. 주인이 나 대신 일할 대리인을 고르는 거니까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죠. 아무튼 약간 이 6번에서 우리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 상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그래도 정답을 4번으로 골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혹은 1, 2, 3번 정보 실패인데 4번 이거 시장 실패 배웠던 것 같은데 4번 찍었다 그래도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푼 건 아니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은 격으로 맞추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 대리인 이론은 뭐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어느 쪽이든 다 설명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공무원이라고 명시해줬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는 시장 실패 땡이 당연히 아니고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데 정보의 비대칭, 주인과 대리인 간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인가, 어느 쪽이 정보가 부족한가,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였구나. 이참에 주인 대리인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듣다가 강의 설명만은 좀 부족한 거. 아무래도 마무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좀 잘 안 들어오고 부족한 것들, 예를 들어 주인 대리인 이론, 정보 비대칭 선생님 들어도 헷갈려요. 그러면은 좀 기출 문제, 혹은 뭐 아예 개념이 생각 안 난다, 기본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자 본인 스스로 좀 잘 안 들리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마다 실력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같은 실력이어도 포인트마다, 문제마다 또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좀 꼭 스스로 채워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기출문제집 보는 겁니다. 우리 제 기출문제집은 포인트 번호가 다 같단 말이에요. 1회차도 설명드렸듯이 해설지에 다 문제별로 포인트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포인트 번호 보고 찾아서 채워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정부 실패 쪽이다 보니까 포인트 21번 쪽에 있을 겁니다. 정부 실패는 포인트 21번 쪽. 근데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출문제 쪽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모의고사는 포인트 21번의 내용 다 있는데 기출문제 쪽 주인 대리인 이론은 포인트 13번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같이 메모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해설지 6번에서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기본적인 내용은 포인트 21번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출문제 쪽에 4번 주인 되는 이론은 포인트 13번 이게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 봅시다. 7번.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모든 시험에서 요새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 1번 제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제도로 한정한다. 구제도주의죠. 제도는 독립변수의 성격만을 가진다. 구제도주의죠. 일단 신제도주의는 공적 제도 당연히 포함하는데 한정 아니고요. 공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적 제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식, 비공식 둘 다 포함, 그리고 더 강조하는 건 비공적 제도. 그러니까 공식적 제도를 한정한다 땡이고 공적 제도를 더 강조한다 땡이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구제도주의는 제도는 독립변수이기만 해요. 제도가 다른 요인들을 일방적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신제도주의는 핵심이 뭡니까? 제도가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계속 변한다고 보는 게 신제도주의죠. 신제도주의는 독립변수이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죠.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이제 신제도주의 세 가지 분파끼리 비교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조직 내에서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의 배태성. 일단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조직의 배태성 강조 맞는데 내용이 틀렸죠.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정당한 거, 당연시되는 게 제도로 도입되는 거예요. 그걸 조직도 배태하고 있더라.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하죠. 조직도 배태한다는 조직도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경제적 이익, 합리적 목표 달성 극대화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당연시되는 것, 정당한 게 도입이 되더라. 3번. 자, 역사적 맥락으로 인한 국가 간 제도의 차이 강조되는 거.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되겠죠.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사적 맥락과 과정이 얽히고 설켜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국가마다 제도 간 차이가 생기고 그 부분을 잘 설명한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되겠죠. 그와 달리 국가 간 제도가 유사해지는 걸 잘 설명하는 것은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고요. 제도적 동형화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근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동형화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은 통째로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설명을 잘하는 부분, 설명 논리가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분파 이름 바꾸면 땡 엄청나게 잘 나온 패턴이고요. 그래서 각 분파별로 시그니처를 잘 챙기기로 했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제도 각 분파별로 제도 형성 요인이 다르잖아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제도만 개인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개인들 간 합리적 선택이 균형을 이룬 결과.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과정과 맥락.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거. 이게 제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합리적 선택만 제도 형성에서 개인이 나옵니다. 개인의 선택.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뭔지 아시죠? 개인의 선호 말고 개인의 선호는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모두 다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죠. 개인의 선호 말고요. 제도 형성에서 개인의 선택이 나오는 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뭔지 참 뭐가 이제 어떻게 균형 이룬다는 건지 이런 건 좀 어렵고 좀 이해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을 배우셨을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에서 오스트롬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규칙 마련 및 서로 감시하는 자치제도.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다 몇 바퀴 돈 상태죠. 그래서 맞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오스트롬이 자발적 합의를 통한 이용규칙 마련 이런 자치제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꼭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공유제를 오래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각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각각 내 이익 극대화하려면은 이런 이용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한 거죠. 이런 게 개인들 간 합리적 선택의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가끔씩 이 예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함지적 선택 신제도제의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니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정답은 가장 적절한 거 4번. 네, 8번. 로이의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4. 이것도 2년 연속 똑같은 걸 냅니까? 완전 로이의 정책 유형. 약간 정책 유형은 2년 연속뿐만 아니라 뭐 3년, 4년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뿐만 아니라 정책 유형은 다 싹 다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은 무엇인가? 상징 정책이죠. 원래 문제 1번에는 추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에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이게 1번에 있을 거고요.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한다. 추출 정책.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1번은 상징 정책. 상징하고 추출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 2번. 규제 정책은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뭐 규제 정책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형 과정에서 관료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 자, 규제 정책은 당연히 법률로 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력 행사할 때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법률로 정한 것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법률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률을 실제 규제에 적용할 때 당연히 법률의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관료들이 이건 적용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규제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규제 정도는 얼만큼입니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제 정책은 관료들의 재량권이 꽤 크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책 유형 문제에서도 나오고 다른 내용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들이 있죠. 규제 정책은 관료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대외적인 가치 배분은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 구성 정책의 시그니처 게임의 법칙이죠. 구성 정책은 정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정부 구조를 바꾸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더 큰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발생하죠. 정부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그 정부 기관별 권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대내적인 정부 내부의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4번 이데올로기. 계급 대립적 뭐의 시그니처입니까? 재분배 정책.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단어만 보고도 바로 풀 수 있어야죠.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계급 대립적이다. 재분배 정책. 자, 부자에게서 걷어서 약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건데? 부자에게서 왜 강제로 뺏는 건데?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념. 그리고 부자 계급, 빈자 계급 서로 대립이 심하겠죠. 한쪽은 왜 뺏어가냐고 난리, 한쪽은 왜 안 주냐고 난리. 재분배 정책. 자, 다 했나요 우리? 됐고. 자, 원래 문제는 워낙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9번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동원형 구분하는 건데 일단 1번은 맞죠? 내부 접근형은 부와 권력이 편중된 불평등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같이 3번을 보겠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정부 내부에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죠. 자, 권력을 가진 한 외부 집단 등등등. 여기 이제 외부 집단이든 관료 집단이든 상관없이 어떤 특정 집단이 정책 결정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정책 의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밀하게 접근한다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접근해서 의제 설정했으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면 안 되죠. 내부 접근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중의제가 없더라. 정말 미친 듯이 출제가 되죠. 내부 접근형은 공중의제가 없다. 내부 접근형 공중의제가 없다. 자, 원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부 PR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래 문제는 동원형의 의제 설정, 그러니까 동원형의 공중의제 전략. 제가 바꿔놓은 것은 외부 주도형의 공중의제 전략인데 이 동원형인지 외부 주도형인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내부 접근형에서는 아예 공중의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원래 문제든 모의고사든 바로 땡. 바로 땡. 자, 그리고 참고로 상징,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는 외부 주도형의 공중의제 전략. 그다음에 원래 문제는 공공 PR, 행정 PR은 동원형의 공중의제 전략.
그래서 외부 주동과 동원형은 공중우지와 전략 바꾸면 땡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내부 접근형은 아예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든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부 접근형은 외부 집단들에 의해 공중우지화된 의제를 정책 결정자가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건 다양한 외부 집단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외부 집단들이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외부 주동에서는 의제 설정을 외부 집단들이 주도. 여기서 외부 집단은 3번의 외부 집단하고 전혀 다르죠. 내부 접근에서 외부 집단은 권력을 가진 특정 외부 집단이고 4번의 외부 집단들, 다양한 외부 집단들이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 집단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줘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강요된 정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시만은 외부 접근에 대해서 강요된 정책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 표현 헷갈릴 수 있죠. 정부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 입장. 그리고 외부 접근형은 다원주의를 기반하잖아요. 다원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사회의 권력이 있죠.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조정 타협한 결과를 정부에게 요구하면 정부는 그냥 들어줘야 돼요. 정부는 외부로부터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뭐 강요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시면 안 되고 외부 접근형은 허시만은 정부 입장에서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습니다. 잘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인 배경, 외부 접근형에 대해서는 원래 문제 2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왼쪽에 2번. 외부 주도형은 이익 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외부 접근형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원주의도 이해한 상태에서 보니까 더 잘 들어오죠. 다원주의는 정부는 힘이 없습니다. 엘리트는 힘이 없어요. 2번. 동원형의 배경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원래 문제 2번이랑 모의고사 1, 2번까지 하면은 각 모형의 배경 싹 다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서로 배경을 바꿔 땡입니다. 배경을 잘 이해도 해둬야 되겠고 아니면 배경 바꾸면 땡 문제도 잘 풀어줘야 되겠고요. 약간 여기는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단어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외부 집단이니까 외부 주도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 정책 결정자가 채택한 동원형 아닌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외부 접근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전부 다 의제 설정은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게 누구인가? 셋 다 정책 결정자가 의제 설정하는데 외부에서 주도한 것을 정책 결정자가 의제 설정하면 외부 주도형이고 정책 결정자가 주도해서 의제 설정하면 동원형이고 그래서 꼭 이걸 다 이해하면서 세 가지 구분하셔야 되지 그냥 단어 하나만 보고 외부 집단 하나, 정책 결정자 하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얘가 뭐 정책 결정 모형도 정말 거의 매년 나오죠. 물론 모형이 많다 보니까 모형은 조금씩 바뀌지만 또 똑같은 모형 2년 연속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미친 듯이 나옵니다. 모든 모형 다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 기억, 문제성 있는 선호, 일시적 참여자, 불명확한 기술은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중심 건의가 부재한 상황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 모형은 시그니처 주고 모형 이름 맞는가 바꾸면 땡 이런 거 잘 내죠. 리을을 먼저 보시면 리을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른 정보의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리을은 제가 왜 만들어놨냐면 왼쪽에 4번을 보세요. 왼쪽에 4번 4번이 아니라 리을이죠. 리을 왼쪽에 리을 합리 모형 땡해 놓고 부분적 순차적 정책 결정과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강조한다. 뒷부분만 보면 사이버네틱스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점증 모형으로 해설을 잘해놨죠. 자, 왼쪽 리을은 뭐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이 부분은 사이버네틱스랑 겹치긴 하지만 앞부분 부분적 순차적인 정책 결정 과정 이건 점증 모형에만 쓰는 표현이긴 해요. 물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합리 모형 땡이에요. 출제자들도 어차피 땡인 경우에는 이게 합리 모형 땡이니까 그 설명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점증 모형이냐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합리 모형 땡이니까. 그래서 좀 대충 표현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만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부분적 순차적 정책 결정, 이거는 기존 대안은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씩만 조정해 나가는 점증 모형, 부분적 순차적으로 대안을 비교하는 점증 모형에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설명 부실한 거 맞습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합리 모형 땡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부실하긴 하지만 점증 모형을 보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네틱스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리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리을을 읽어보시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보의 환류, 시행착오를 거친다, 정보를 환류한다,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타협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너무 높으면 낮추자, 너무 낮으면 높이자, 이런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른 정보의 환류예요. 사이버네틱스는 정보를 환류시켜서 의사결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걸 환류시키진 못한다라고 보죠. 변수를 한정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사람은 제한된 합리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환류시키는 건 불가능. 그래서 한정된 범위의 변수만 환류시켜서 그걸 갖다가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환류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좀 사이버네틱스에 어울립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 조직이 스스로 환류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더라. 이런 걸 가정하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래서 당연히 리을,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리을 헷갈릴 수 있지만 또 뭐 엄밀하게 구분하는 게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참에 좀 더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디귿 먼저 보시면 최종 모형은 직관적 판단, 창의성, 영감 등 초함정 요소 강조하죠. 초함정 요소의 예시들. 그래서 배제한 땡. 정말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 최종 모형은 초함정 요소 배제한 최적에 대한 선택. 이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초함정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좀 더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더라. 이건 또 합리 모형만큼의 최선에 대한, 최적에 대한까지는 아니고 현실적인 차선책이긴 하죠. 이제 낚시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중요한 건 여기 최종 모형은 함정 요소와 초함정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초함정 요소 예시, 직관적 판단, 창의성, 영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봅시다. 앨리스 모형 정말 많이 출제되죠. 앨리스 모형 세 가지 모형 비교하는 거. 독립적 권한을 가진 개인들 간 정치적 타협, 협상, 경쟁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개인들이 다 꿍꿍이가 달라요. 제가 콩가루 집안 개인들이 다 꿍꿍이가 다르고 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그 과정에서 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의 의견이 의사결정되는 겁니다. 관료 정치 모형 모델 3이 되겠죠. 여기는 주로 숫자로 안 쓰니까 로마자로 쓰죠. 로마자로 써보죠. 관료 정치 모형 높으신 관료들이 정적인 상호작용 벌이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도 그 경정 승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수험생에 비해서 이 니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좀 어린 친구들은 조직 내에서 좀 이런 정적인 상호작용, 더 큰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정적인 상호작용, 정적 게임, 이게 뭔지 잘 이해 못한 채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꽤 지금도 경정 승진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행정학은 조직 생활을 겪어보신 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실제로 겪어보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들어오죠. 어쨌든 관료, 높은 관료들이 정적인 상호작용을 벌이는 모형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우리 한 2번에 끊어갈 건데 10번까지 했는데 거의 이제 50분이 넘어갔대요. 그래도 20번까지는 다 마무리를 짓긴 할게요. 근데 뒷부분은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40문제가 한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 3시간 이내로는 진행을 해봅시다. 자, 10문제만 더, 한 35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원래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두 개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니은 먼저 보시면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인 정책 목표까지밖에 못 정해요. 집행자는 그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쭉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때 위임 보고 지시적 위임형 이렇게 고르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고지협재관, 나카무라 스모로드의 정책 집행 유형 5가지 구분할 때는 엉뚱한 키워드로 구분하면 안 된다. 꼭 결정자는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이걸로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임 보고 위임형 그럼 망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부터 집행자에게 위임하면 재량적 실험형. 마찬가지로 뭐 폭넓은 재량권이면 뭐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는지 어디서부터 위임하는지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는지를 봐야 되겠지. 위임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한중해요. 어디서부터 위임하는지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냥 위임, 뭐 폭넓은 이런 걸 고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부터 위임받는 거. 재량적 실험형.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 다 정해주고요. 대략적인 방침까지 다 정해주고 세부 정책 내용, 구체적인 수단부터 집행자에게 위임을 하죠. 집행자는 구체적인 수단 정하는 것부터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죠. 그래서 제가 원래 문제에도 이 폭넓은 뭐 위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을 원래 문제하고 똑같이 유지시켜 놨어요. 하지만 원래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지시적 위임형이고 모의고사는 재량적 실험형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 기억 뭐 제일 헷갈려 하시고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제일 많이 틀리고 옵니다.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제가 워낙 모든 강의에서 피토하며 설명하니까 틀릴 수가 없죠.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게 정책 결정자가 협상한다. 협상형 이러면 망하는 거죠. 집행자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이건 니은 재량적 실험형보다 더한 거예요. 고지, 협, 재, 관. 집행자가 처음부터 다 정합니다. 정책 목표부터 집행자가 정하고 여기서 협상은 뭡니까? 결정자한테 가서 도장 찍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협상이죠.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다 정하는 거. 관료적 기억가요. 관료적 기억가요.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협상, 이런 단어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협상형의 협상은 어디입니까? 결정자가 목표를 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는 거죠.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집행자가 협상을 벌여야 협상형입니다. 근데 위치 잘 보세요. 집행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결정자한테 도장 찍으세요. 이 협상은 관료적 기억가요. 이건 일부러 출제자들이 낚시하려고 이런 협상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옵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 모르고 막 질문 엄청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까지 띄우진 않고 있지만 그림에서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고, 지, 협, 재, 관 이걸 이제 그 그림 생각나시죠? 그걸 제대로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일단 2번을 먼저 보시면 정책 집행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 내용 수정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과정평가로 맨날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은 특정 대학교용 교과서에 과정평가이다 라고 적혀 있고 그거 따다가 여러 시험에서 내고 있는데 과정을 분석한다는 말이 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읽어서 이거는 과정을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거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거구나. 과정평가구나.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과정평가를 기억하기로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본평가. 이게 뭐 영양평가나 과정평가 같은 거죠. 본평가. 실시하기 전에 평가 더 잘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평가성 사정, 평가성 검토라고 하죠. 이거는 본평가하기 전 예비평가입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출제 포인트였죠.
안 보셔도 되겠고, 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성 사정을 하는 것이다. 평가성 사정은 본평가가 아니죠. 평가성 사정이 예비평가. 그 다음에 3번. 능률성 평가는 정책에 투입된 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가 한 비율. 아까도 했죠. 효율성과 능률성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정책평가에서도 효율성, 능률성을 평가한다. 투입 대비 효과,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평가하겠죠. 그다음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원래 문제도 4번에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다냈는데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원래 문제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을 설치하고요. 요령 있죠. 정부 업무평가를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총괄할 때 도와주는 기관이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그리고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 그래서 뭔가 총괄할 때는 국무총리가 나오죠. 그냥 센 걸로 외우는 게 아니죠. 다 요령을 가지고 외울 수 있습니다. 13번 실험의 타당성 위험 요인, 저해 요인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역시 최근 들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출제 포인트. 양 옆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 다 잘 챙겨야 됩니다. 일단 성숙 효과, 정책 집행 기간 중 실험 대상자에게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발생하는 거. 시간의 경과로, 그러니까 순전히 시간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변화. 뭐 대표적인 예시가 성숙이잖아요. 성숙 효과. 그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실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험의 친숙도가 높아져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검사 자체 혹은 측정 자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검사 요인, 측정 요인 혹은 뭐 실험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검사, 측정, 실험 요인. 자, 그리고 왼쪽에 4번을 봅니다.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요. 다 보겠습니다. 왼쪽에 4번. 실험 직전에 측정 결과를 토대로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받은 사람을 실험 집단 구성으로 선정하면서 나타나는 거. 이거는 보통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구성할 때 시험을 한 번 쳐서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구성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현실적으로 최대한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험 한번 쳐보고 비슷한 점수끼리 배정을 하는데 이게 시험을 딱 한 번만 치면 극단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행정학 시험 딱 한 번 치면 원래 자기 실력보다 갑자기 잘 볼 수도 있고 갑자기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한 번만 쳤을 때는. 근데 점점 여러 번 치면은 자기 실력으로 돌아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 한 번 친 결과로 실험단 통제단을 구성하고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실험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 극단치였던 사람들이 자기 원래 성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험단 통제단의 동질성이 좀 깨지겠죠. 그러면 실험 집단들이 원래 자기 뭐 성향, 뭐 자기 원래 상태로 회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회귀 인공 요인이라고 하죠. 혹은 회귀 효과. 회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회귀. 자, 그다음에 우리 보는 김에 왼쪽에 2번을 먼저 봅시다. 왼쪽에 2번.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 그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려고 하면 일반화가 안 된다. 이게 호손 효과,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죠. 그다음에 3번.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 집단을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크게 나오겠죠? 그 결과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적용하려고 하면 일반화가 잘 안 된다. 크리밍 효과. 그래서 이렇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일반화가 안 된다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생략해도 상관없는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출제를 하고 2번, 3번 생략해도 호손 효과, 크리밍 효과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호손 효과의 핵심은 뭡니까? 너무 인위적인 실험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 대상들이 자기가 실험 대상인 걸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 달콤한 크림만 쏙 뽑아오듯이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만 실험단에 배정을 한 거예요. 크리밍.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2번에 3번을 먼저 3번에 크리밍 효과하고 잘 구분해야 될 게 실험의 모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을 실험 집단으로 선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만 쏙 골라온 건 아니고요. 그냥 대표성이 부족한 거예요. 실험의 모집단은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 대상들이겠죠.
정책 대상들과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 혹은 일부 사람들만 뽑아서 실험을 하게 되면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크림 효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르죠. 크림 효과는 핵심이 보다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만 실험 대상에 배치한다. 실험 집단에 배치한다. 표본의 대표성 부족은 꼭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만 뽑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일부만, 소수만 배치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통제 집단의 구성원이 실험 집단의 구성원과 접촉하여 그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건 모방 효과, 오염 효과라고 하고요. 이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2번은 모방 효과, 오염 효과.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17번 가봅시다. 14번. 14번을 들으죠. 14번 가봅시다. 14번 정책 변도의 유행 관련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책 승계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이건 별로 안 나오는데 일단 24년도 시험에서 세부 종류까지 내긴 했으나 원래 문제를 먼저 봅시다. 원래 문제 1, 2번이 정책 승계의 세부 유형이죠. 근데 잘 모르면 넘기시고 3번을 먼저 보시면 정책 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기본 골격, 기본적인 사업 그대로 지속한다. 사업 내용이나 어쩌고저쩌고 바꾼다. 뒤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기본 골격을 지속하면 정책 유지 맞습니다. 1, 2번을 몰라도 그냥 3번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학 공부 범위는 정말 무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강의에서 무지막지하게 강조해드리는 걸 제대로 챙겨야 좀 모르는 게 섞여 나와도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한 게 시험에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 틀리고 떨어질까 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정작 시험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것을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회차 때도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힌다. 그러면 정작 시험 문제 해결할 필요한 것들을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 이건 뭐다? 시험에 혹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더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로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백수도 아니잖아요. 수험생도 아니잖아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에너지도 쪼개서 공부하고 계시고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수험생 이런 와중에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려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이걸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대비했을 때 부족한 부분 있죠. 모르는 거 시험에 섞여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 틀려도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넉넉하게 합격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정승진 문제 정말 기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비중이 높아요. 여기서 당락이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걸 한두 번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해야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절대로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점수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찰 승진 쪽은 좀 과거 시험 문제 히스토리상 이런 사연이 그 이유가 있긴 있다라고 그랬죠. 1회차 때 설명드렸으니까 또 여러 강의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뭐 생소한 게 얼마나 섞여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합격의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신 분들 경정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제대로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당락이 갈려요. 하지만 혹여 이게 되신 분들은 제가 그 변두리 혹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근거가 있는 거 그걸 이제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웬만하면 경정승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1회차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불안한 마음에 넓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브리타 대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혹여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브리타 대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잠깐 확인하는 정도. 그렇죠?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아무튼 정책 승계의 4가지 세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브리타 대비해서 배우긴 배워요. 하지만 원래 문제 확인했듯이 몰라도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브리타 대비 특강 이 부분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하지 마시고 지금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끝냅시다. 모의고사 3번을 보시면 정책 유지,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변경, 정책 승계. 원래 문제 3번에서 정책 유지는 기본 골격, 기본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면은 정책 승계.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도 정책 승계. 이런 표현들이 정책 승계입니다. 그리고 낚시 당하면 안 되는 거.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의 목표 유지하니까 유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나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둘 다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책의 수단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게 승계. 바꾸지 않으면 유지. 목표는 둘 다 유지. 목표는 둘 다 유지. 자, 절대 이거 낚시당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넣고 안 넣고 이게 안 넣고죠. 안 넣고 넣고에 따라서 정답률이 확확 바뀝니다. 넣으면 낚시 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4번 현재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 조직도 없고 예산이나 사업 활동도 없고 동료리도 없고 종법이도 없고 다행히 이 개그를 또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고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 개그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어떤 개그인지.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면 정책 혁신이 되겠습니다. 혁신. 됐고. 자, 그러면은 왼쪽에 4번엔 정책 종결이 있을 것이고 안 봐도 됩니다. 정책 종결은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끝. 이게 정책 종결이죠. 이렇게 4개가 기본인 상태에서 이제 정책 승계의 종류 가봅시다. 일단은 모의고사 화면 1번 보시면 2개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단일의 정책으로 새로 채택. 단일. 여러 개가 하나가 되면 정책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정책 승계의 종류입니다. 정책 승계는 정책 수단의 기본적인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하나로 되면서 바뀌는 게 정책 통합. 일부러 제가 낚시하려고 부분적으로 종결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정책 하나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종결하면 부분 종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로 바꾸는 거. 과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개를 하나로 바꾸면 정책 통합이 되겠습니다. 또 부분 종결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부분 종결은 한 개 중에 일부를 종결한다. 그 다음에 정책 분할은 쉽죠. 하나의 정책을 둘 이상으로 나눈다. 이게 분할이겠죠. 통합의 반대 정책 분할.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건 선형적 승계가 아닙니다. 선형적 승계가 아니다. 그래서 2번 다 맞아요. 선형적 승계가 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승계. 선이라는 게 가장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 정책 승계의 가장 기본 정책 대체가 되겠습니다. 자, 선형적 승계는 정책 대체. 그리고 나머지는 선형적 승계가 아니죠. 분할도 하나가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직선이 아니잖아요. 통합은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역시 직선이 아니고 부분 종결은 하나의 일부를 종결시키는 거니까 역시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부분 종결, 정책 통합, 정책 분할, 가장 단순한 거 선형적 승계, 정책 대체. 원래 문제 또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승계 나머지 4개는 브리타 대비 특강 볼 것도 없이 제가 지금 다 챙겨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브리타 대비 특강 안 보셔도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만 속된 말로 그냥 달달달달 조져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점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빵꾸 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저랑 같이 쌍모라든가 쌍모 1, 2회차 여기서 뭐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기고 있어요. 이제 15번. 여기 이제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비공적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일단 원래 문제는 너무 쉬운 거 보실 필요 없겠고 조직의 공식적 구조 및 기능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떤 출제 포인트냐면은 자 화면 그대로 보세요. 제가 만든 모의고사 1번하고 본질적 출제 포인트 같습니다.
이런 게 가끔씩 나와요.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적 조직 안에서, 예를 들어 회사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공식적 조직이 있고 외부에 비공식적 조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인간관계에 형성되는 게 비공식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 공식적 구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리고 공식적 조직 외부에서 별개로 형성?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 경찰 승진도 그대로 따라낸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참고 구성원들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정서적 요소와 감정의 논리가 주로 작용하고 한번 구성원들 간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근데 공식 조직의 응집력을 저해할 수 있고 혹은 목표에 저항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끔씩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연대의식 일체감하고 응집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는 왜 조성이고 여기는 저인가요? 주어를 보셔야죠. 구성원들 간 응집력 조성하고 공식적 조직의 응집력은 저해할 수 있는 거고요. 비공식적 조직이 공식적 조직의 목표에 저항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응집력이 저해되는 거죠. 16번. 지식정보사에서 조직 변화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론적인 거 먼저 챙기시면 2번. 학습 조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여 조직 전체적 학습을 추구합니다. 이건 학습 조직하면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 조직 전체적 학습. 그래서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땡. 이런 거 엄청나게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지식정보 기술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조직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사업조직, 원래 문제는 후기 기업가 조직 이런 거 적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상조직, 원래 문제는 공동조직이 적혀 있을 텐데 가상조직은 공동조직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공동은 중심조직이 공동화되었다. 비어버렸다. 뭐 공동 소유 그런 게 아니죠. 빌 공자에 동그랄 때 동자, 중심조직이 비어버렸다. 굉장히 중심조직이 작아졌다. 뭐죠? 네트워크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상조직, 공동조직은 전부 다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중심조직은 핵심 업무만 수행하고 작아지죠. 부수적인 기능들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조직이 작아졌다를 강조하면 공동조직. 그리고 외부 기관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연결하죠. 그런 걸 강조하면 가상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됐고. 자, 이제 1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전자정보법 공부 요령이 담겨 있죠. 전자정보법은 전자정보의 효율적인 구현,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 사회의 구현. 그래서 제가 정부 내부 전자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건 전자정보법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담당을 하죠. 그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정보화를 담당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을 하죠. 요령 익히라고 강의 시간에 다 가르쳤던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렸고 이 요령을 갖다가 3번 같은 거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전자정보법에서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전자정보법이 규정하고 있고 내부 전자정보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요령을 바탕으로 암기도 하고 혹시 까먹었을 때 이거 내부 시스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야 될 텐데 과기부 땡 이런 요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사항. 여기도 틀렸죠?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원래 문제 보시면 왼쪽에 3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두 번째 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과기부 장관이겠죠? 행안부 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5년 땡으로 되어 있죠? 이건 3년입니다. 3년 특히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벌써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행안부 장관 땡이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긴 해요. 하지만 둘 다 잘 챙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3번은 전자정보 기본계획으로 행안부 5년 헷갈리지 않게 암기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정보 기본계획 행안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앙 사무 관장기관의 장이라고 똑같죠. 중앙사무 관장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중앙사무 관장기관의 장으로 나와도 맞고요. 과기부 장관은 틀리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가봅시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것도 2년 연속이죠. 뭐 행정 이론적으로 맨날 똑같은 걸 낸다라고 그랬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정말 여러 문제, 뭐 정책적 이원론이 과학적 관리론의 바탕론자 등등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됩니다. 자, 왼쪽 원래 문제는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요. 오른쪽은 인간관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1회차에서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태과시 메이오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태과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1회차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비공 집단을 통한 소속감과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심적 욕구 충족을 강조하죠. 읽기만 할게요. 3번 메이오는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 참여적 관리 방식을 찍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원래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스콧의 조직 분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죠. 가끔씩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스콧에 따르면 폐쇄 합리가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에 폐쇄 자연이 신고전 조직이론, 인간관계론. 이 문제는 고전적 조직이론이냐, 신고전 조직이론이냐 구분하는 데 출제 포인트가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 양옆에 기출문제까지 해서 양옆에 1, 2, 3번은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내용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되겠고 4번 각각 출제 포인트보다 고전적 조직이론, 폐쇄 합리, 폐쇄 체제, 폐쇄 체제에서 합리적으로 목표 달성. 그다음에 신고전은 역시 폐쇄 체제죠. 신고전도 환경 고려 없습니다. 역시 폐쇄 체제. 하지만 자연으로 바꾸는 게 인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좀 자연적인 요인들을 고려된다는 거죠. 신고전은 폐쇄, 자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폐쇄, 합리, 폐쇄, 자연. 현대적으로 가면은 개방, 합리, 개방, 자연. 현대적은 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현대적은 둘 다 개방이죠. 개방.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짐. 스콧은 이 정도만. 자, 됐고요. 이거를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원래 문제 3번 잠시 봅시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왼쪽에 3번. 과학적 관리론에서 3번 테일러는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고용자는 낮은 노동 비용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업은 인류의 노동자가 달성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 어려운 표현 같지만 노동자, 고용자 다 만족하려면 그 과업 구조가 인류의 노동자.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업무 방식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업무 방식 도입하고요. 노동자가 그걸 그대로 수행하면은 성과가 팍팍 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사용자도 좋고 노동자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좋으려면은 일단 최고의 효율적인 인류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먼저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생겼네요. 자, 이제 18번 가봅시다. 조직이론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고전적, 신고전, 현대적 구분하는 문제. 두 문제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뭐 체제론, 상황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학적 관리론 쪽이 고전적이라고 그랬죠. 같은 것이다. 1번끼리 같은 것이다. 바꿔놨고 조직을 기계로 보고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그리고 후기 인간관계론까지 해서 신고전이죠. 인간은 합리적 경쟁보다는 사회심적 존재에 가깝다. 4번 현대적 조직 이론은 인간을 규정하는 그 유일한 시각은 없으나 복잡인에 가깝다. 여기는 원래 문제에서는 체제론, 상황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번끼리, 2번끼리, 4번끼리 같은 이론이다. 이름만 다르고 같은 이론이다. 정리해놨고요. 출제 포인트는 쉽죠. 맥그리거의 Y 이론은 인간을 자신의 성장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인으로 보고요. 원래 문제에서는 X 이론 있죠. 합리적 인간관, 뭐 강력한 상벌원칙 혹은 경제적 보상에 일한다. X론인데 원래 문제는 Y론 땡. 그래서 3번끼리 같이 보면은 맥그리거의 X, Y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19번 여기서부터 동기부여 이론 넘어갑니다. 자,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엘더퍼의 ERG 이론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뭐
정말 미친 듯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자, 이 문제는 일단 니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매슬로우의 5단계 생활사준자 5단계 욕구 계층을 3단계 ERG로 줄였죠. 일단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더하여 하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여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슬로우는 하나의 욕구만 동기부여하죠. 엘더퍼는 아니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니까요. 다 바로 들어올 것이고. 리을. 서로 욕구 계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랑 겹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엘더퍼의 성장 욕구는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자신의 무형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욕구이며 자아실현 같은 거죠.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 역시 가장 꼭대기. 사회적 욕구 이거는 전혀 안 겹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생안사존자 생존,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매슬로우 그다음에 ERG 관계 죄송합니다.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엘더퍼 ERG 여기서 성장 욕구 그로스 성장 욕구를 물어봤는데 자아실현 욕구는 겹치지만 자아실현 욕구는 겹치지만 사회적 욕구는 전혀 겹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 땡. 원래 문제도 패턴 똑같죠. 그래서 매슬로우하고 엘더퍼하고 욕구 단계 뭐랑 겹치냐 문제는 전혀 안 겹치는 거. 겹친다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문제는 존재 욕구가 사회적 욕구랑 겹친다 땡. 전혀 안 겹치죠. 됐고 우리 뭐 그림으로 다 공부했던 거니까요. 쉬울 것이고 이제 기억이 어려운데요. 기억은 이 교재로 일단 오른쪽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로 보세요. 교재로 오른쪽 왼쪽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기억 엘더퍼는 매슬로우와 같이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구가 범죄화되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똑같아요. 매슬로우와 달리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계층의 욕구로 전진한다는 걸 강조한다. 땡이죠. 이건 매슬로우죠. 매슬로우. 매슬로우가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계층의 욕구로 전진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엘더퍼는 매슬로우와 달리 상위 욕구를 먼저 추구할 수 있고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퇴행하는 것을 강조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모의고사 쪽이 기억은 더 쉬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모의고사는 매슬로우, 엘더퍼 특히 이제 엘더퍼가 뭘 강조했느냐 가지고 냈잖아요. 근데 엘더퍼가 하향 퇴행을 더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상향, 만족 전진을 부정한 건 아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매슬로우는 만족 전진만 주장했어요. 엘더퍼는 만족 전진도 인정하는데 더 강조한 게 뭐다? 좌절 퇴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원래 문제를 보시면 왼쪽에 기억. 엘더퍼는 매슬로우와 같이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똑같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줄. 욕구 충족이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만족 전진이에요.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매슬로우의 입장을 강조했다도 땡이고 부정했다도 땡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매슬로우의 만족 전진도 인정은 해요. 근데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했다도 땡,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강조한 것은 좌절탱이니까 강조했다도 땡.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쪽은 부정했다 땡이고 모의고사 쪽은 강조했다 땡이 있는 거예요. 강조했다 땡.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출제 포인트 정확하게 챙겨야 돼요. 보통 모의고사처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연습을 시키는 거고 기출문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 기억이 좀 많이 안 나오는 패턴이라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 부정한 것까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봤고 이제 20번까지만 보고 쉬었다 합시다. 관료제 비판. 관료제 비판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관료제 하면 정의성이 아니라 비정의성이죠. 임퍼스널리티는 구성원들의 인간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성장을 저해야 합니다. 자, 관료제 하면은 비정의성. 이건 기초니까 넘어가고 2번.
피터의 원리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된 조직에서는 권한을 가진 소수가 그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피터의 원리가 아니라 과두제의 철칙. 그리고 피터의 원리는 자신의 능력을 넘는 범위까지 승진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피 터지게 이래도 더 이상 승진 못한다. 이거죠. 피터의 원리 기억하려면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는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 다음부터 피 터지기라도 승진 못한다. 그럼 모든 보직이 무능력자로 채워지죠. 이게 피터의 원리. 유치하지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피 터지기라도 승진 못한다. 관련 없죠.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된 피라미드 형태 조직에서는 이들이 그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추구하더라. 과두제의 철칙이죠. 과두, 소수의 머리, 권한이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철칙. 그다음에 3번, 4번은 다 머튼이죠. 머튼, 경직성. 4번, 머튼, 목표수단 대치. 3번, 최고관리자의 지나친 계층적 통제가 관료들의 업무 수행을 경직화한다. 머튼의 경직성. 4번, 관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정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동조 과잉하여 규정에 대한 동조 과잉. 목표수단 대치죠. 수단이 목표를 압도하는 거. 목표수단 대치, 머튼. 그래서 관료제 비판 쪽에서 학자 이름을 바꿔내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머튼 2개, 그다음에 왼쪽 기출문제에서는 3번 굴드너 맞고요. 4번만 읽어보시면 왼쪽 4번 업무의 분업 구조로 인하여 하위 조직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처 알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건 머튼이 아니라 셀즈니. 이렇게 학자 이름 바꿔내는 거. 그럼 지금 머튼 2개, 굴드너, 셀즈니, 그다음에 1번에 베블렛, 1번에 베블렛 5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옆에 5가지가 다 있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따로 뭐 교재 안 찾아봐도 양옆에 5가지로 학자 이름 바꿔내는 패턴들 잘 대비해 주시고 보너스로 1, 2번도 챙겨두시고. 자, 됐고 제가 착각한 게 있네요. 왼쪽에 2번에 피터 원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피터 원리까지 6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왼쪽 4개랑 오른쪽 3, 4번. 그러면은 6개 다 있음. 6개 다 있음. 자, 그리고 여기서 끊어가기로 했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계속 나갈 뻔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20문제 좀 체력을 회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